어르신들 오셨습니까? 쇠뇌 김정호 인사 올립니다. 네. 이 쇠뇌 같은 이 천것이 말이죠. 이렇게 지체 높으신 여러 양반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레발을 치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업가 열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예, 오늘은 조선 거상 멸시 속에서 우뚝 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멸시일까? 천민이거든요. 장사꾼들이라고 하는 게 천대받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만은 요즘이니까 무슨 뭐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무슨 CEO니 뭐 이러지, 옛날 같았으면요,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일단 돈만 많이 벌게 되면 그 사람은 10중 8구 자기 몸을 다쳤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붙잡아다 놓고 팼기 때문에 돈을 내놓을 때까지. 네. 그래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과 벼슬아치들과 결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탁을 못한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돈을 벌었다면 뭔가 불상사를 당하는, 네, 그런 시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장을 한번 하고 봤더니 말이죠, 제일 불편한 게 신발이에요. 제가 지금 집신을 신었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예, 이겁니다. 예,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는지, 일단 뭐 시원은 합니다만은, 예, 발이 굉장히 아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조선 거상 멸시 속에서 우뚝 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고요. 저는 자유와 창의교육원의 교수고, 또 프리덤 팩토리 대표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특임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예, 연세대 경제학사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고 숭실대 법학 박사고, 참 세상이 시대가 참 좋아진 겁니다. 저 같은 천것이 이렇게 박사까지 이렇게 받고 말이죠. 예, 시대가 참 좋아진 거죠. 예, 지금 뭐 연대 있고 규제개혁위원 했었고, 템플턴 자유상이라고 하는 걸 또 받았었고요. 뭐 또, 예, 천것에 어울리게, 예, 광대놀이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강의는요, 퀴즈와 더불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 퀴즈예요. 퀴즈의 상품은 김정호죠. K-팝 세계를 춤추게 하다를 걸고, 예, 퀴즈를 냅니다. 자, 여러분 낯익은 얼굴들이죠. 예, 이분은 퇴계 이황 선생이시고요. 퇴계 이황 선생께서 머리에 쓰신 이 모자는 복건이라고 불립니다. 복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율곡 이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쓰고 계시는 저 모자는 정자관이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유학자들이 성균관이나 뭐 이런 서당이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그런 모자이고, 이 모자는 대가댁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이 집에서 쓰시던 모자예요. 저거는, 예, 실내모입니다. 저게 실내에서도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퀴즈는 이 옆에 있는 이거, 제가 쓰고 있는 이것의 이름이 뭘까요? 손 들고 맞춰주시죠. 예, 네, 패랭이. 네, 패랭이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어디서 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70이 넘은 사람인데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무원 모임의 회장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한반도 선전화재단에. 그러시군요.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서종자 환자 선생님께,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패랭이죠. 패랭이 잘 맞추셨습니다. 아이고, 다른 분들도 아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예, 참 아깝네요. 패랭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렵부터 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패랭이들을 쓰고 다녔는데, 이제 좀 돈이 조금씩 생기고 좀 이 물산이 조금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말총이라든가
이런 또는 가는 대나무라든가 이걸 가지고 양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흙립이라고 부르는 그 갓, 아주 섬세한 그 말총, 말꼬리 털을 가지고 만든 그런 갓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자가 고급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허접한 이 모자는 예, 이 쌍것들이나 쓰는 그런 모자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상인들은 이런 거 쓰고 다녔고요. 예, 장돌뱅이는 이것만 쓰고 다녔고요. 보부상들, 그래도 힘 좀 있는 상인들이에요. 보부상이면 나라에서 권리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 보부상들은 여기에다가 목화송이를 2송이를 얹어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쌍것 중에서 쌍것인 것이죠. 네, 제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조선 상인, 그런 상인입니다. 조선 상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임상옥, 그렇죠. 예, 그래서 임상옥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임상옥. 이렇게 생기셨나 봐요. 근데 뭐 이거는 상상화입니다. 그렇죠? 예, 임상옥의 얼굴 그 실물을 보고 그려놓은 초상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분, 예, 조선 후기에 큰 인삼 상인이었죠. 예. 그래서 임상옥은 1779년에 출생을 했고요. 또 1855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을 사신 거죠? 76세까지 사셨네요. 그죠? 옛날 분 치고는 꽤 오래 사셨어요. 76세까지 사셨는데 1779년이면 정조 4년입니다. 정조대왕께서 1776년에 즉위를 하셨어요. 1776년은 미국의 독립선언한 날이고요. 또 제임스 와트가 최초로 증기기관을 납품한 날이고요. 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776년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해인데 이 조선에서는 개혁군주라고 불릴 수 있는 정조대왕께서 즉위를 하신 날이고, 예, 그리고 이 정조 때 상업이 정말 척박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정조 때 상업이 좀 번창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 시기에 임상옥도 태어납니다. 1779년에 출생을 했죠. 자, 임상옥은 인삼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인삼장사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다 밀무역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밀수한 거예요. 밀수. 그 물건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삼만 팔았을까? 판 게 아니고요. 뭔가를 들여오기 위해서 물건을 판 거죠. 수출을 왜 합니까?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예.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건 늘 같이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수입했지? 뭘 수입했지? 이게요, 이분의 성함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경기도 무슨 박물관에 있는 초상화인데 이분의 이 모습하고 뒤에 있는 이 배경들을 보면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사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말엽에 지체 높으신 어떤 양반의 초상을 그린 건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분이 입고 계시는 이 조끼, 비단입니다. 이분이 쓰고 계시는 이 탁자, 뒤에 있는 탁자, 저기 있는 탁자, 또 여기 꽃이 꽂혀져 있는 이거 있잖아요, 파란색 꽃병, 저거 조선에서 못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구도 조선에서 못 만들었습니다. 이 서책들도 분명히 중국제입니다. 이것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역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양반네들이, 지체 높으신 양반네들이 이렇게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무역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마치 말이죠, 북한의 고위 관리들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내놓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뭐 자랑도 하고 그러지만 내놓고는 얘기를 못 해.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다 집집마다 뭐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저거를 이제 사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요, 그 당시에 무역, 그러니까 수입 액수로, 수입 금액으로 1위였던
품목이 진짜 재밌어요. 그게 모자더라고요. 모자가 수입 1등 품목이에요. 바로 이 모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빔 프로젝터가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이 쓰고 계시는 이 모자 보세요. 러시아 사람들 쓰는 것 같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남바우라고 뭐 곰바우 뭐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털모자 같은 거죠. 그런 털모자, 즉 모피가 달려있는 것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된 겁니다. 굉장한 돈을 주고 수입을 한 거예요. 그게 1년에 뭐 엄청난 숫자로 들어왔대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도, 그걸 사기 위해서도 뭔가를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수출 품목이 인삼이었던 것입니다. 수출 품목은 홍삼이었어요. 이 정조 말렵부터 홍삼이 주로 수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처음에는 이제 원래 고려 인삼이라고 하는 건 다 산삼이었어요. 그냥 자생 상태로 자라는 것을 뽑아다가 그것을 수삼, 그냥 생채로 팔거나 아니면 약간 말려서 팔거나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삼을 뽑아서 팔았으니 뭐 금방 그게 이제 바닥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인삼 재배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약간 말려서 팔았는데 말려서 판 그 백삼이라고 하는 그 삼, 그러니까 그냥 뽑은 채의 삼은 수삼이죠. 그걸 약간 말리면 백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백삼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중국 사람들한테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삼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졌어요. 백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개발해낸 방법이 바로 홍삼인 겁니다. 홍삼을 찐다. 찌니까 이제 거기에 독성 같은 게 다 없어지고 맛도 좋아지고 또 보관도 오래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상옥이 장사하던 그 시절부터는 홍삼이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홍삼을 이제 몇십 근을 짊어지고 연경을 간 거예요. 연경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지금의 북경이죠. 북경을 옛날에 연경이라고 했는데 옌칭. 지금은 패킹 또는 베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엔 옌칭이라고 하고 하버드대에 보면 옌칭 연구소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옌칭 도서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옛날 북경의 이제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경사 북경으로 가는 사신을 상인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가지고 짐도 짊어져주고 사신들의 그 이제 뒤치다거리도 다 해주고 그 사람들 체제 경비도 다 어떻게 조달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뭐냐? 밀수죠. 밀수를 한 겁니다. 몰래 한 거예요. 금수 품목, 그러니까 조선은요 웬만하면 장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뭐 좀 팔라 그러면 다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좀 수입해 가려 그러면 다 그건 범법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뭐 이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연경으로 가는 거였고 이게 연경사 일행인 거죠. 여기에 이제 지체 높으신 분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가면 뒤에 이제 그 천것들 상인들이 이제 짊어지고 이제 낑낑거리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임상옥도 1809년에 이제 인삼을 몇십 근을 짊어지고 이제 뒤에 이제 사람이 꽤 많았겠죠. 몇십 근을 짊어지고 이제 옌칭을 간 겁니다. 가니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 북경에 있는 중국 상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소비자들이 이 조선의 인삼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만병통치약 같은 거여서 예, 아 조선 인삼 굉장히 그 인기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연경사가 조선에서 연경사가 오니까 이제 이제 빨리 인삼을 받아가지고 팔아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상옥이 물건을 짠 하고 내놓으면서 자 이것을 사시오 했는데 중국 상인들이 기절초풍을 하고 맙니다. 그 가격 때문에. 가격을 한 근에 40냥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인삼 한 근의 가격은 25냥이었고요. 그게 10수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왜?
중국 상인들이 후려쳤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후려치는 거야.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나 안 사.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싸질러주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도로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팔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행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임상옥은 그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냥 하고 딱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상인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아니 거의 2배가 오르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 되냐. 25냥 그대로 하자고. 임상옥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 중국 상인들이 다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리다가 야 저거 맛 좀 보여줘야겠다. 저 친구가 뭘 좀 몰라가지고 저러는 모양인데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25냥 아니면 우리 안 사. 그래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중국 상인들이. 초조하죠. 만약에 못 팔면 어떻게 해요? 도로 짊어지고 가요? 그러면 그 얼마나 양반들로부터 많은 수많은 부탁들을 받았겠어요. 뭐 사달라 뭐 사달라 오만 부탁을 다 받았는데 그거는 또 어떡할 거며.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개성에 있는 그 인삼 키우는 그 사람들한테는 또 어떡할 거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은 가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북경의 연칭에 그래서 천국 상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냥이냐 25냥이냐 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북경에 추사 누구시죠? 추사 김정희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이 북경을 방문 중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지면이 있었던가 봐요. 임상옥하고. 그래가지고 임상옥이 김정희 선생을 찾아뵀어요. 숙소를. 그래가지고 김정희 선생한테 제가 지금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 완전히 진퇴양난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추사 선생한테 여쭤봤더니 추사 선생께서 지필목을 꺼내시더니 쫙 하고 그 명필로 쫙 문장을 하나 써주시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무슨 뜻이에요? 백척간두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척이 30cm잖아요. 33.33cm인데 백척이면 30m죠. 30m짜리 백척. 간 작대기. 두 꼭대기. 30m짜리 작대기 꼭대기에 올라선 거예요. 그게 백척간두입니다.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뭐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백척간두에 있다 그러잖아요.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하라고? 진일보를 하래요. 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디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어쩌란 말이야. 네 목숨을 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상옥은 이걸 딱 받아들더니 무릎을 탁 하고 쳤죠. 아 그래. 그러면서 추사 선생한테 절을 크게 3번을 하고 뭐 그러고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임상옥은 자기 밑에 있는 그 머슴들한테 시켰죠. 자, 우리 갖고 온 저 인삼들 마당에 다 풀어. 그리고 불 질러.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불을 지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인삼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삼향, 그 사포닌 타는 냄새가 그냥 그 동네를 다 진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상인들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이게 이 인간이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나머지 것을 우리한테 팔고 가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 25냥 그 25냥 내라 그러면 난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앞으로 그렇게 당신들한테 쥐어살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값대로 내가 원래 벌어갈 값대로 전체 총 금액을 다 해가지고 한 근에 45냥 45냥을 주든지 40냥 요구했었잖아요. 45냥을 주든지 아니면 나 그냥 다 태워버리고 난 그냥 여기서 다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이게 치킨 게임 아닙니까? 예. 서로 막 자동차 서로 맞보고 달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피하느냐 이거지. 예. 근데 그 배짱에서 임상옥이 이긴 겁니다. 임상옥이 이겼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중국 상인들이 한 근당 45냥씩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믿거나 말거나 한 소설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쩌면 뻥이야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참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 스티븐 스필버그의 마지막 성전 혹시 보셨어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제 3편 보면 마지막 성전이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거 좀 보여줘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일부러 우리 제가 이유진 팀장한테 좀 이 비디오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만 제가 잘라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여기 나가면 낭떠러지예요. 인디아나 존스가 여기서 이 절벽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다리는 없어요. 수공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뛰어야 돼요. 여기를. 아버지가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건너가서 아버지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죠? 백척간두. 진일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절벽 모습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건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리가 드러나죠, 이게? 네. 백척간두 진일보 아니겠습니까? 예, 임상옥도 백척간두 진일보를 했다는,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상인과의 대결에서 이겼다는 그런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만은, 근데 임상옥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 정사,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임상옥에 관한 기록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상옥이 곽산 군수가 됐어요. 조선에서는요, 누구든지 돈을 벌면 벼슬을 하고자 했습니다. 돈으로 벼슬을 산 거예요. 양반첩을 사고 또 벼슬을 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임상옥도 10중 8구는 벼슬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곽산 군수라고 하는 그런 벼슬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돈을 베풀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귀성부사라고 하는 종삼품인가 하는 높은 벼슬로 제수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누군가가 질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장사꾼인데다가 지금 군수한 지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말이죠. 저 사람을 부사로 저렇게 올려주는 거는 이거는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강등시켜야 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상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임금님께서
윤허하셨다. 그래서 깎아내린 거예요. 귀성 부사로 올려줬다가 다시 깎아내리는 그런 기록만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장사에 대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장사에 대한 기록은 왕조실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천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 기록들은 다 뭐냐? 이 이야기들은 최인호의 상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뭐냐? 그것은요. 의주읍지라든가 또는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야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야담집에 전설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스토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임상옥이 곽산 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곽산 군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반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양반이 장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장사가 아니고 벼슬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됐다는 것은 장사는 접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귀성 부사가 되는데도 좌자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뭘 하시냐? 집을 커다랗게 지어놓고 이제 집을 커다랗게 지어놓고 이렇게 시도 읊고 뭐 친구들 불러가지고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생을 이제 사신 걸로 그렇게 대개는 추정이 되는 겁니다. 추정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임상옥 선생이 항상 자기 곁에 두었던 내가 이 잔 때문에 내가 장사도 할 수 있었고 내가 내 몸을 망치지도 않았어 라고 하는 보배 같은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잔. 그게 계영배라고 하는 것인데 계영배 이건요 전설 속에 나오는 술잔입니다. 어떤 거냐면 술이 70%까지 차면은 그냥 괜찮아요. 그건 마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70%를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술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술잔이에요. 그게 보면 그 소설 상도에 보면 나오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세상에 그런 잔이 어딨어? 조금 찼을 때는 괜찮고 많이 차면 술이 사라진다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 이름이 계영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차면 괜찮고 많이 차면 다 없어지고. 근데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잔입니다. 이게 계영배예요. 이 영은 찰 영자입니다.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것을 계는 뭐예요? 경계할 때 계예요. 가득 찬 것을 경계하는 술잔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술을 70% 정도까지만 차면 뭐 물도 마찬가지지만 괜찮은데 더 차면 물이 다 없어지는 그런 잔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 원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우리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있는 계영배는 잔의 70% 이상을 채우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액체가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기압과 중력의 차이를 이용해서 한 곳에 있는 액체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사이펀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요. 여기가 가면 무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가서 다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 밑으로 다 새는 거죠. 예, 이게 계영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임상옥 선생이 저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라고 소설 상도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허구에 불과할까? 아닙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여기 보면 도공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저 우명옥은 홍천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사기장이에요. 사기장인데 여주에 있는 도자기 가마, 거기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젊을 때 막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술을 끊고 나서 술 조심해라 라고 희한한 술잔을 만듭니다. 이게 개영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스승님한테 드리고 자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전설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스승이 그것을 뭐 누구한테도 주고 누구한테 주고 해서 막 이거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의주에 임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의주의 임씨면 뭐 10중 8구는 임상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의주의 임씨가 임상옥 말고도 그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뭐 그 중에 제일 부자고 중심이니까 아마 거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예. 제가 그런데 이걸 일단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말이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얼마 전에 이 옷을 빌리러 그 소품 빌려주는 그 비원 앞에 있는 거기 소품 빌려주는 가게를 갔거든요. 갔다가 나오다가 골목을 갔다 오는데 보니까 옥션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개영배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 아마 지금도 그 경매 중일 것 같은데. 예. 진짜 팔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 G마켓이나 옥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거기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좀 비싼 거는 30만 원이고요. 싼 거는 8만 원이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예. 옛날에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지만 지금이야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돼버렸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역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무역, 그것을 개시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밀무역이 있죠. 몰래 하는 무역. 밀무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저 뒤에 계시는 선생님. 후시요. 네? 후시. 폐시가 아니고 후시입니까? 네,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어디에서 오신 뉘신지요? 어느 어르신인지? 네, 연미동에서 온 권돈입니다. 권두훈 선생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공식적인 무역은 개시라고 했고요. 밀무역은 후시라고 불렀습니다. 후시. 그래서 역사책들을 보다 보면 책문후시, 중강후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책문이라든가 또는 중강 이런 지역에서 밀무역을 하던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임상옥도 10중 8구는 이 밀수를 많이 했을 것이다. 원래 상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수 품목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자, 임상옥은 1810년에 인삼 독점권을 받습니다. 박종경이라고 하는 당시 이조 판서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조 판서한테 백지어음을 건넵니다. 그 딸 결혼식에 백지어음을 그냥 갖다 걸면 당신이 알아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 박종경이라고 하는 이조 판서가 감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배포와 뭐 이런 것에 감탄을 해가지고 이제 임상옥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임상옥을 제외한 5명, 임상옥을 포함한 6명의 의주 상인 만상들에게 당신들만 인삼을 팔 수 있어 라고 인삼 독점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직도 미스테리인 것은 인삼은 이게 금수 품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금수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수출해서는 안 되는 품목이
이 뭡니까? 무슨 세포예요? 뭐 후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표피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금, 철, 연, 소, 말, 옥보석이 뭘까? 아무튼 근데 인삼도 금수 품목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독점권을 줬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마도 그 이전까지 인삼을 공식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국가밖에 없는데, 그냥 지금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삼은 어디서 했죠? 우리나라 인삼 파는 거는 전매청, 담배인삼공사 거기서 했잖아요. 다른 데서는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옛날에도 인삼을 국가가 독점을 하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일종의 민영화를 해서 임상옥과 그 몇 명한테 그 거래권을 나눠준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이 인삼 교역량을 보면, 인삼 수출량을 보면요, 이게 1797년, 1802년, 1827년, 1829년 쭉 해가지고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인삼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인삼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자유화 조치들이 거기에 따라져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임상옥이라든가 그 같이 인삼 교역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꽤 장사를 잘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내부에서의 인삼 생산량이 늘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개영배.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임상옥 선생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임상옥 선생이 남기고 간 것은 가포집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이 전해져 오지는 않지만 일제 말기에 문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에 이제 그 가포집에 있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그 가포집에서 임상옥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고 싶었냐? 나는 공부해서 벼슬을 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왜? 장사는 천한 일이니까. 그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사꾼은 자기 자식 시집장가도 못 보내는 그런 존재였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거는 박재가 선생이 북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그렇게 쓰시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 돈을 벌면 다 양반이 되고 싶어하고 장사를 한 것은 굉장히 자기로서는 부끄러운 그런 기록이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다 양반이 되고 싶어 했죠. 그럼 양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반이 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야비한 일을 딱 끊고 예슬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이것도 법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여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신발을 또 끌고 다녀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양반은 이제 그게 채통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권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쌀을 살려면, 장에 나가서 쌀을 살려면 돈을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있는 사람은 종한테 시키면 되죠. 종이 없는 양반들은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안 만졌습니다. 젓가락으로 돈을 잡아가지고 접시에 놔서 건넸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 그리고 양반은 돈을 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자라고 하는, 거시기라고 하는 뜻이죠. 저자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양반은 거시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인 거예요, 그게. 예. 왜? 천한 거니까. 그랬죠. 그리고 쌀값을 묻지 말고, 그럼 쌀을 어떻게 사죠? 쌀값을 안 물으면? 달라는 대로 줘라. 주는 대로 받아라.
이게 양반입니다. 예.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는데. 예. 그런데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살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양반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서당의 훈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 조금 뭐 좋게 얘기하면 성균관의 뭐 아무튼 교수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양반처럼 살고 있죠. 강연 청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언제 몇 월 며칠인가요? 뭐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까요? 예, 어떤 분들이 들으시죠? 강의 자료는 어떻게 드릴까요? 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다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요, 진짜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알고 싶은 거 있는데 이것만은 못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지요? 네, 쌀값입니다. 쌀값을 묻지 말고 강사료 얼마 주실 건데요. 아, 이게 제일 궁금한데 사실은. 네. 그것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를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가서 열심히 강의를 하죠.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최 측에서 탁 하고 가져옵니다. 영수증을. 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쓰고 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계좌번호 쓰고 상기 금액을 정의 영수하였음 하고 이제 서명을 쫙 합니다. 마지막까지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상기 금액. 그럼 마지막까지 비어있는 거야. 금액을 써놓질 않아요, 거기다가. 왜? 그쪽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금액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불편한 거야. 쌀값을 묻지 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얼마 받는지 모르고 그냥 영수증에 서명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오지요. 그럼 잊어먹어요. 결국은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계좌에 입금이 되잖아요. 계좌에 입금이 한 달 후에 되는지 두 달 후에 되는지 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정말 모르고 다닐 때가 많아요. 예. 왜? 양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특히 요즘 프로 강사들은요, 다 따지죠. 얼마 줄래? 나 얼마 아니면 안 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양반이 못 되죠. 쌍놈들이란 말이지. 예.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양반이 되고 싶어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양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본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건 100% 양반입니다. 양반, 쌍놈이 어떻게 본관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족보? 쌍놈이 어떻게 족보가 있어? 예. 성만 있는 것도 다행이지. 예. 안 그러면 야 돌쇠야 뭐 언녀나 뭐 이거 아니에요 다. 예. 그게 그냥 이름입니다. 그게. 예. 자,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의 전체 인구 중에 양반 비중이 7%라고 하는 거 아세요? 7%예요. 그러면 지금 100%가 됐어요. 다 족보도 있고 본관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양반들이 무지하게 번식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죠? 번식력이 엄청 뛰어나고 쌍놈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 양반이 돼버렸어요. 뭐 그렇진 않겠죠. 근데 분명히 다 양반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뭔가 양반이 되는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양반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서 구한말, 조선 말이 되면 양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양반들이 노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양반은 양반이라서 일 안 합니다. 양반은 일하면 안 돼요. 양반은 곧 굶어 죽을지언정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이라서 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비들은 양반이 부리고 있는 노비는요. 노비는 노비니까 잘 일을 안 합니다. 왜? 일해봐야 내 거 아니잖아. 주인어른 보실 때만 그냥 하는 쪽 좀 하다가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다가 아니면 적당히 하는 거지 뭐 그냥 자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은 지체 높으신 양반은 양반이어서 일 안 하고 노비는 노비여서 일 안 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여기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박재가 선생이 북학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학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몇 년이었다고요? 1776년. 북학위는 1778년.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도
이 상업이라든가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성각자들이. 뭐 그렇게 아담 스미스처럼 대단히 그렇게 정교한 그런 이론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야 비즈니스를 해야 그래야 잘 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연암 박지원 선생도 그랬고 초종 박재가 선생도 그랬고 그 당시에 재상 최고 높은 좌의정이셨던 최재공 선생도 마찬가지였고 그 박재가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놀고 먹는 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족이 바로 선비사자입니다. 그죠? 양반. 사족이 날로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양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예. 왜? 돈 벌어서 그거 사거든. 우리가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양반도 어디 가서 물건을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있기는 있어야 돼. 하지만 최소한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장사하라는 놈들만 장사해. 그게 바로 시전입니다. 여기가 지금 종로 1가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쭉 연결되는 그 운종가라고 하는, 옛날에 운종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집들이 저게 시전 행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건 다 국가 소유였습니다. 국가 소유예요. 그것을 이제 시전 상인들한테 임대해 줬던 거죠. 그런데 거의 세습이 됐었대요. 예. 거의 임대이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거의 세습이 되는 그런 가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가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가게라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가게? 가게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왔지?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보시면 여기에 행랑이 쭉 있고 그 앞에 뭐가 또 이렇게 한 줄이 더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것을 가가라 그랬습니다. 가건물, 가짜집, 가가라고 했는데 그 가가가 가게입니다. 그리고 전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빵이 뭐였냐? 시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단 가게 그러면 입전이었어요. 종이 가게는 지전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전에 1방, 2방, 3방, 4방, 5방, 6방 이렇게 쭉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방이에요. 그래서 전방이고 그걸 우리가 전방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게 전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시전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죠. 예.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상인들이에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상인은 난전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난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전 상인들이 있는데 이건 서울이나 큰 도시들에만 있었고요. 네, 큰 도시들에만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독점적인 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뭔가 뭐 서로 교환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지방 장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5일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일장이 섰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는 기산이라고 하는 분의 조선 말에 구한 말에 기산이라고 하는 분이 그려놓은 이제 지방의 5일장 지방 장시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지방 장시를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저 같은 이런 거죠 지금. 예, 이게 지금 장돌뱅입니다. 장돌뱅입니다. 이거는 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돌뱅이들은 자기 자식, 뭐 처자식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예. 보부상들은 그래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장돌뱅이는 그마저도 집도 없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저 시전이나 지방 장시만 가지고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었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나아지면서 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농민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딴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전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숭례문 있잖아요. 남대문. 남대문까지만 서울이었습니다. 아시죠?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 있잖아요.
그 북대문은 자문인가 아마 그럴 거고 서대문도 거기 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대문이 바로 서울이었는데 그걸 벗어나서 사대문 안에서는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벗어나서 이제 장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남대문 바깥에. 이게 칠패라고 하는 데였어요. 남대문 밖. 칠패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장도 생겨나고 이러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북한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조선 후기를 보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북한하고 똑같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들게 돼요. 북한에 국영상점들 있잖아요. 국영상점들. 그런데 국가에서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마당들이 생겨나잖아요. 아무 데나 장마당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장마당은 다 불법인 거 아시죠? 네, 다 불법이란 말이죠. 그 조선시대하고 지금 북한하고 다른 건 뭐냐? 지금 국영상점은 이 장마당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죠. 당 간부들이 갖고 있고 뭐 보위부원들이 갖고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갖고 있었어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난전을 두드려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인들이 뭐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조폭들을 동원한 거죠. 조폭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무례배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난전들을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선 그 중역부터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 조폭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 일제 때부터 종로 3가의 주목대장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뭘 먹고 살았느냐? 그 사람의 근거지가 우미관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김두한. 거기가 극장이었죠. 그러니까 극장 지켜주면서 뭐 그러면서 먹고 살고 뭐 그러는 이 깡패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근데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 상인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이 조폭들의 그런 역사가 꽤 길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난전들하고 시전 상인들하고 이제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난전들도 자기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장사 좀 하려면 안 두드려 부셔, 그러니까 시전한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도 벼슬아치들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니까. 그래서 소위 사상도고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즉 난전들 중에서 커다란 굉장히 큰 규모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벼슬아치들을 같이 끼고 있는 거죠. 어디 판선이 뭐 이런 사람들을 끼고 장사를 하는 난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전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재공이라고 하는 이 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이분이 당시에 좌의정이었고 그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야, 이거 금난전권 폐해야겠습니다. 저것들이 금난전권 믿고 말이죠. 그 서민들 뭐 채소 오이라도 하나 팔려 들어오면 말이지 그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헐값에 사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팔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농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도성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시전상인들 때문에. 예, 반드시 시전상인들한테 넘겼어야만 했던 겁니다.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농민들은 농민대로 힘들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힘들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공 선생이 자, 전하, 이 금난전권은 폐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건의를 하는 거고 상소를 올렸고 정조께서도 이분은 상당히 개혁적인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꽤 있는 그런 군주셨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금난전권을 폐한다.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전, 그러니까 종이가게, 비단가게, 어물전, 또 면포가게, 또 뭐 있더라. 아무튼 6종류의 품목을 취급하는 데들이에요. 그런
가계 6위전만 빼놓은 나머지 시전에 대해서는 금난전권을 폐하겠다. 독점권을 이제 취소한다. 뭐 이런 이제 영을 내리는 거죠. 그게 1791년에 신해년에 신해 통공이라고 하는 조치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업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상업 자유화가 일어났던 셈인 것이죠. 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는 낮아지고 경제 활동이 상당히 왕성해지고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은 그래도 반짝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의 상품은 이번에는 법경제를 만나다 라고 하는 저의 신간입니다. 이 법경제를 만나다는 내일 저녁 7시 30분 북콘서트를 합니다. 잠시 광고. 네, 홍대 앞에 삼성 영라이프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7시 30분부터 공개 강의 겸 북콘서트를 하고 오시는 분들 선착순 5분에게는 공짜로 드리고 서명도 해드립니다. 자, 그래요. 내일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조선의 3대 수출품. 첫 번째 우리 인삼 했잖아요. 그죠? 인삼. 그런데 또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던 품목이 중국에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했던 품목이 우피,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을 그렇게 많이 수출을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많이 수출을 했던 조선의 3대 수출 품목이 뭘까요? 예, 거기 뒤에 있는 흰 옷 입으신. 네. 도자기. 맞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지금. 예. 어디에서 오신 뉘신지? 예, 일산에서 온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일산에서 온 김명준 선생한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커닝했어요? 원래부터 하셨어요? 네. 예.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는 지금 이게 없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것을 완전히 새로 하는 강의여서 계속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 월요일 3시까지도 제가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꼭 저 극작가 마냥 그러고 이제 쫓기면서 하느라고 이 인쇄하는 이 강의 자료는 제가 금요일에 넘겨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도 계속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없는 요 부분인데 이게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일본 국보 26호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귀히 여겼던 거예요. 일본 전체를 놓고도 다 안 판다라고 하는 그 찻잔입니다. 근데 저거는요, 진주지방에 그냥 막사발입니다. 우리 그냥 밥 퍼먹고 뭐 찌개 떠먹고 하는 그거예요, 이게. 그런데 일본에서는 저게 일본 전체를 놓고도 다 안 판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얄궂은 일도 있죠.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 도자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기를 좋아했고 한국 인삼을 좋아했어요. 근데 인삼은 자기들이 자체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이것들이 다 자체 뭘 한다고요. 도자기는 그럼 어떻게 했냐? 도자기를 있잖아요. 도자기를 어디서 수입했냐면 여러분 외관이라고 아시죠? 외관. 그 외관이에요, 그게. 외놈들이 와서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저 천 것들이 말이지 와가지고 뭐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야 좀 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출은 그런 거였어요. 일본에 대한 수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판 게 아니고 저것들이 와서 뭘 자꾸 달라 그러니까 야 귀찮으니까 좀 줘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주문한 뭐 도자기들을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거기서. 예. 그래서 외관에 그 도자기 요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가마, 도자기 가마들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많이 사갔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났잖아요. 임진왜란이 나고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심은 뭐예요? 중국 점령하려고 그랬잖아요. 중국, 인도 점령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 조선은 관심이 아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선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그 이도 다완을 만들어내는 조선의 사기장들이었습니다. 일본 말로는 도공들. 조선 도공들을 붙잡아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도공들을 붙잡아 가죠. 사실은 그때 조선 도공만 붙잡혀간 게 아니고 십수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막 그러죠. 유럽에. 네. 그럽니다만은 그때 도공 사기장들도 잡혀갑니다. 그런데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이 사기장들은 일본의 다이묘들이 있잖아요. 지방 영주들이죠. 지방 영주들, 다이묘들이 도공들은 아주 대접을 잘해줘요. 왜? 이게 돈이거든. 이 조선 도자기를 만들어내면 이게 바로 돈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대개는 공장들이 말이죠. 대부분은 다 이 노비들이었습니다. 관노들이었어요. 노비, 천인들이죠. 관노들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관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본에다가 주로 어디다 데려다 놨냐면 여기 규슈 지방의 아리타라고 하는 데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조선의 사기장을 데려다 놓고 야, 좀 잘 좀 만들어 봐. 내가 그러면 후하게 내가 상도 주고 그렇게 그런 거죠. 그 중에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자기를 좀 그래도 뭐 기왕 일본에 사는 거니까 잘 좀 만들고 싶은데 흙이 없는 거예요. 조선의 백자였잖아요. 그죠? 흰 도자기를 만들려면 흰 흙이 있어야 됩니다. 백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령토라고 부르는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백토가 고령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고령토인데 아무튼 그 백토를 찾아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옹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그렇게 만들고 있다가 1616년에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공주 출신입니다. 공주에서 있던 사람인데 잡혀간 거죠. 이삼평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백토를 발견을 합니다. 백토 광산을. 그래가지고 1616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백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게 아리타 지방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아리타 백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전까지 일본에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거라는 걸. 도기와 자기 이거는 뭐가 다를까요? 도기는 항아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돌솥 비빔밥 아니 돌솥은 아니구나 참. 아무튼 그 저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뚝배기에다 먹잖아요. 뚝배기 거칠죠. 그게 도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표면이 매끈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예요. 그럼 도기와 자기는 뭐가 다르냐? 온도가 다릅니다. 도기는 700도 내지 900도에서 구워지는 거고 자기는 1300도 이상에서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도가 넘어가게 되면 흙 표면에 화학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요즘의 반도체 산업 같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였죠. 특히 어려웠던 거는 불 떼는 방법인 겁니다. 온도를 그렇게 올리려면 불을 잘 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마가 이렇게 보면 이 언덕 밑에서부터 언덕 위로 쭉 올라가는 방식의 그런 가마를 한다든가 이 가마가 굉장한 노하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그게 없었어요. 세계에서 이 자기를 제대로 구워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조선, 베트남 이 세 나라였는데 베트남 건 좀 허접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이 자기를 제대로 구워냈던 거죠. 일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이. 자, 그리고 이 노비들 아닙니까? 이삼평도 노비입니다. 노비를 신사에다 모셔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신사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거 가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리타 지방에 그 신사에 가면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조 이삼평비 이렇게 돼 있죠. 도조 도자기의 조상
도자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삼평을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조선의 도공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떠받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났던 것은 이것은 마치 말이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귀속재산 불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엄청난 멍석을 깔아줬던 게 뭐냐? 그게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잖아요. 세계 시장을 열어준 거거든요. 바로 조선 도공들에게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1659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일본의 히로시마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거기서 일본의 다이아몬드들한테 우리한테 도자기 좀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역사가 우연인 게 이런 기회는 사실은 뭐 우리 늘 오지만 그거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청나라의 누르하치 있잖아요.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도자기 가마들을 다 문을 닫아버려요. 경덕진요라든가 이런 데들을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자기 수출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 당시에 유럽의 이 귀족들에게, 유럽 귀족들에게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치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자기만, 중국 도자기만 전시해놓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도자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차이나. 얼마나 중국 도자기를 좋아했으면 차이나라 그랬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중국 도자기에 아주 매료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중단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유럽 도자기 시장에서 이제 패닉이 일어나는 거죠. 도자기 값이 천정부지를 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야, 그러면 딴 데 없을까?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일본을 들어간 거죠. 일본에서 가서 보니까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아.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일본 도자기가 여기 나가사키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유럽까지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자기 하면 차이나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1650년대 이후로부터 도자기 하면 이마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대요. 이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리타 도자기, 이삼평의 아리타 도자기가 수출되던 그 항구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이마리라고 하는 게 도자기의 대명사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도자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좀 못마땅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 백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도자기들은 매우 화려한데 이 조선 도공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원래부터 화려한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라 색깔을 넣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국 기술자를 매수합니다. 산업 스파이처럼 중국 기술자를 매수해서 진짜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매수해가지고 채색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들이죠. 이게 그 무렵 1598년, 1610년 이게 그러니까 정유재란 1598년이 정유재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고 그 무렵에 중국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되던 그런 중국의 도자기들이었거든요. 화려하잖아요. 이 기술을 일본에 있던 조선 도공들이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 도자기들이 이렇게 화려한 문양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선 도공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작품들이 독일의 마이센 도자기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또 영국의 웨치우드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 도자기 산업의 뿌리를 이루게 된다고 해도 그다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이삼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KBS 드라마인가요? 도자기 드라마가 한 번 있었죠? 불의 여신 정의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예, 불의 여신 그 정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그 이삼평하고 같은 지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던 백파선이라고 하는 예, 그런 여자 도공입니다. 그분은 김해에 있다가 잡혀갔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든 거예요. 일본 가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모델로 한 것이 불의 여신 정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 이름이 백파선이었거든요. 한자로 하면 백파선. 샤쿠바라고 한다. 이게 샤쿠바 이게 백파라고 하는 뮤지컬이 굉장히 인기였답니다. 100회도 넘게 공연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김해에서 넘어간 그 백파선이 심리적인 갈등, 조국과 또 일본과의 그 사이에서 뭐 그런 겪는 그런 갈등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그런 그린 그런 뮤지컬이었다고 그러더군요. 네, 아무튼 예 이렇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우리 도공들은 어땠나? 물론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도공들이 많이 잡혀가긴 했지만 그 후로도 도공들이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이 다 그런 물건들을 그 그릇들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자기 산업은 어땠냐 그 후로 하나도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태를 맞게 되느냐? 이제 개방을 맞게 되는 거죠. 강화도 조약 1876년. 그러면서 외삭이라고 하는 게 들어옵니다. 일본 그릇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역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오히려 역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한국 도자기라든가 뭐 행남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꽤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만, 예, 우리 조선 시대에 참 굉장히 근원 기술은 꽤 괜찮았었는데 그걸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산업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 역사는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제가 뭐 백파선, 여성도공, 여류도공 말씀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의 여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대단한 분이 있었죠. 나라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던 그런 분입니다. 대단한. 정조 대왕께서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정조께서 최재공한테,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최재공. 네, 좌의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이 없는 좌의정이었어요. 최재공한테 저 사람 이야기 좀 당신이 써보시오 해가지고 만덕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만덕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재공이 직접 썼어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김만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만덕. 자, 또 퀴즈를 안 낼 수 없죠? 네, 퀴즈를 안 낼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삼다도라고 부르잖아요. 삼다도. 뭐가 많다 이게. 바람이 많고 돌이 많고 또 여자가 많다. 근데 여자가 왜 많죠? 네? 네, 죽어서. 자, 퀴즈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주도에는 남자 무엇의 숫자가 작다. 남자 무엇?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 같은 거 없었잖아요. 예. 남자 화장실 따로 있을 리가 없죠. 네, 저기 계신 분. 돌하루방 숫자가 작다? 돌하루방은 제주도에만 있는데요. 네. 그게. 남자 도둑. 아니요. 네. 가장. 아닙니다. 예. 자, 왜 여성이 많지요? 남자가 죽어서. 그것과 관련됐습니다. 네. 네? 노비 아니요. 예, 유 선생님. 남자 어른? 성인? 아니요.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죠? 무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예,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네, 저 마포에서 온 신한나라고 합니다. 신한나 선생님.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예,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무덤입니다.
제주도에는 남자 무덤이 정말 얼마 없었대요. 왜? 바다에 나가서 죽었으니까. 풍랑으로 죽었으니까.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요, 남자가 태어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대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어민들은요, 제주도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출入금지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주도를 떠나서는 안 됐어.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죽어. 그거였거든. 그래서 큰 배를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그 고기잡이 배는 태우라고 하는 거였는데 뗏목입니다. 제대로 된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파도가 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랬었던 거죠. 아무튼 슬픈 섬입니다. 예. 김만덕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어릴 때 아버지가 육지에 나갔다가 못 돌아오신 거예요. 바다에서 빠지셔가지고. 그랬죠. 엄마도 금방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완전히 고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외삼촌 댁에 맡겨졌다가 거기도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월중선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기생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생이 된 거죠. 예. 원래는 양반집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관기의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생으로 자라게 됐고 기적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기생의 뭐라 그래요? 기생 족보라 그럴까요? 아무튼 거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좋아 기생이지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 한국 역사,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숨기고 싶은 역사가 바로 이 기생입니다. 왜냐? 기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수청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제주 현감이 누가 온다 이거예요. 제주 목사가 누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 살았냐? 기생들하고 산 겁니다. 그 뭐 조금 높은 사람들 다 기생들하고 산 거예요. 그렇게. 기생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 놀면 같이 술 따라주고 노래 불러주고 뭐 하는 게 그게 기생이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김만덕도 그걸 한 거예요. 네. 정말 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기생을 하면서 장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로부터 주워 듣는 것도 많은 겁니다. 육지에는 뭐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장사를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생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노비잖아요. 노비인 상태에서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원님을 찾아가죠. 제가 말이죠.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누구고 우리 어머니가 누구누구고 그래서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생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기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뿌리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이 기적에서 빼주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하지요. 안 해주는 것을 또 몇 번을 찾아가고 결국은 기적에서 자기를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생 신세를 면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포구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주도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간다 그랬었잖아요. 특히 여자는 못 나갑니다. 여자는 제주도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해? 근데 육지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건데, 육지 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을 제주도에 있는 물건들, 제주도에 어떤 물건이 있었죠? 말총, 그죠? 말총, 양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이걸 얇은 걸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나무를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모자, 양태, 또 미역, 뭐 해삼 말린 거, 뭐 이런 거죠. 그 수입은 뭘 수입을 했느냐? 옷가지, 쌀, 또 중요한 수입품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제주도 음식 가서 먹어보면 굉장히 싱겁죠. 예, 너무 싱거워가지고는 좀 역겨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사방이 다 바다인데도 소금이 없었어요. 예.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소금 안 넣는 음식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육지에서 소금을 들여오고 뭐 이런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런 장사를 했는데 참 이 제주도 여자들이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 몸으로 장사를 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객주의 주인이 되고요. 예. 김만덕이 객주의 주인이 되고 또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얻게 됩니다. 포구 주인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항구의 주인인 거예요. 항구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 항구를 통과하려면 모두 다 이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얻었을지 저는 그건 불가사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포구 주인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 뭐 큰 상인이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요. 이 사람의 주요 교육 루트는 보면 여기 추자도를 거쳐가지고 해남, 강진 이쪽에 상인들이 이제 제주도로 오면 제주도에서 이제 물건을 교환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저는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제주도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인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인이 등쳐서 돈을 번다. 등쳐서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상인이 돈을 벌려면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야만 상인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옛날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그 허생전에 나오는 그 양반이 그렇게 장사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겠죠. 왜 그것은 그런 이야기 속에만 나오느냐? 그건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겁니다. 마치 지금도 그런 도시 전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디에 가면은 뭐지 뭐 그 마취를 시켜가지고 뭐 간을 꺼내 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경제와 관련된 도시 전설 중에 그런 게 있죠. 아 누구 말이야 싸게 판 다음에 말이지 독점해가지고 나중에 가버리려 그래. 이게 대표적인 전설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건이라도 가져와 보시라 이거. 물건 싸게 팔아가지고 대기업이 돼서 독점을 했다. 그걸 독점이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나서 값을 올린 케이스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내놔봐라.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그거 믿고 있잖아요. 아 저는 다 그럴 거야. 독점하고 난 다음에 값 올리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야 뭐 말총을 다 독점해가지고서 뭐 그걸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하는 거 저는 10중 8구 그냥 추측이거나 거짓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간에 상인이 돈을 벌려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그것은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을 했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의 소득도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다. 왜? 더 많은 말총을 팔았을 것이고 더 많은 양태를 팔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량도 더 잘 들어왔겠죠. 네, 근데 거기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에 관한 기록은 뭐냐? 기근입니다. 1792년부터 제주도에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조 16년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오고 그러면서 육지로부터도 식량이 안 들어오고 제주도 내부에서도 식량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 1794년 겨울에 제주도 인구가 62,698명이었대요. 1794년 겨울에 1년이 지난 1795년 겨울에 47,735명이 됩니다. 얼마가 줄어요? 17,963명, 18,000명이 줄어요. 1년 사이에 굶어 죽은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는요, 저는 이 구한말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북한 같다고 드는 생각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고난의 행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뭐, 이런 애들, 이런 모습이었겠죠, 아마, 그 당시에. 네. 자, 그래가지고 정조대왕께서 이 참혹한 이 소식을 듣고선 정조대왕께서 이제 쌀 몇백 석을 배로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빠져버리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그 희망마저도 없어져. 구휼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 김만덕이 자기 모든 재산을 내놓고 이걸 가지고 육지에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해가지고 곡식 500석을 산답니다. 공양미 몇 석이었죠? 심청이? 공양미 300석인데 여긴 500석이에요. 500석이 아마 전 재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네. 아마 쌀값도 꽤 비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은 그러니까 50석이죠. 50석은 자기 친척들한테 주고 나머지 450석은 다 풀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구휼을 했답니다. 그걸 뭐 그것 때문에 제주도 사람이 다 살아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꽤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최재공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상인이 있느냐. 이게 기생이라는데 이렇게 훌륭한 상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전하 한번 불러 올리시지요. 해가지고 정조가 자주 나오죠. 네. 정조께서 김만덕을 불러 올립니다. 정조가 왜 자주 나오냐면 정조 때 상업이 그래도 반짝 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조한테 가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아련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뭐 가문도 없지만 가문의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김만덕한테 벼슬을 내립니다. 왜? 이게 기생이거든. 기생의 장사꾼인 거예요. 기생의 장사꾼이 감히 임금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 세탁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높은 벼슬, 그게 의녀 반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의사들 있잖아요. 의녀 중에 최고, 의녀 반수라고 하는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김만덕은 의녀 반수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제 임금님을 아련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고개가 푹 있으니까 네가 참 뜻이 가상하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그걸 들어주마. 소인네 다른 소원은 없고 그저 금강산 한번 보는 게 소원이 옵니다.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참 소원도 특이하지요. 예. 아, 참 근데 사실 소원을 물어본 거는 이 사람이 제주도에 있을 때였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임금님께서 걔 소원이 뭔지 소원을 들어주라라고 했는데 그때 그 소원이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소원이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을 가보는 것, 그 다음에 금강산을 가보는 거였어요. 그 임금님께서 그러면 불러 올려라 그래가지고 아련을 하게 해준 거죠. 이건 꿈 같은 일인 겁니다. 거기다가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주도 여자는 섬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금기를 깨달라고 임금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주도를 떠나서 임금님을 아련을 하고 그리고 금강산을 관광을 합니다. 한 2달에 걸쳐서. 옛날에는 금강산 보는데 한 2달 걸렸었대요. 예, 그렇다 그러죠. 우리 이 조선에 삼신산이 있죠. 삼신산. 첫 번째가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그런데 이 사람은 김만덕은 그러니까 삼신산 중에
이신산을 본 거예요. 백두산만 못 본 거죠. 남정네들도 못한다는 그거를 이 사람은 그렇게 해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김만덕의 일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739년 출생, 1795년 구휼, 1796년 그 다음에 정조 대왕을 아련하고 1812년에 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채제공이 그 당시 최고 만인지상 1인지하 임금님 말고는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채제공이 만덕에 관한 장문의 글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스토리가 계속 뒤로 전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아까 임상옥에게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그걸 써줬다라고 전해지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김만덕의 후손에게도 뭘 하나 써주죠.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이 영원히 가거라 라는 겁니다. 예.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 은광연세라고 하는 뭐라 그러더라? 이건 이름을 뭐라 그러던데? 그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아무튼 저 글씨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저게 쭉 전해져 가지고 아직도 저게 있고 제주도에 가보면 저 은광연세가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걸 이제 돌에다가 새겨놨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시대가 어떠냐? 누구도 김만덕의 본업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사람이 상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오히려 그거는 덮어야 하는 것이고 어쩌면 본인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전체가 그런 시대였다. 그나마 반짝 상업이 흥성하던 정조대왕 1800년에 승하를 하십니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 땅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1801년 신유사화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목민심서를 쓰신 분이 누구죠? 다산 정약용 선생. 정약용 선생이 이때 잡혀가시잖아요. 그죠? 신유사화 때 잡혀가십니다. 이때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간다고 다 잡아간 거예요. 잡아갔는데 이때 실학자들의 상당수가 잡혀가죠. 중상주의자들, 상업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오가작통법.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5집을 묶었어요. 5집을 묶어서 그 중에 한 집이라도 천주교 신자가 있으면 5집을 다 갖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하는지를 다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완전히 얼어붙은 사회. 그런 사회.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었는지, 얼마나 무기력한 나날을 겪었는지는 바로 그 당시에 인구에 드러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인구가 쭉, 이게 뭐 그다지 그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1648년부터 1657, 1717 하면서 쭉 오잖아요. 그리고 순조가 바로 이제 정조 다음입니다. 순조까지만 해도 꽤 늘어나요. 그러다가 헌종 때, 헌철 고순, 순조 다음에 헌조잖아요. 헌종 때 현격히 줄어들게 되죠.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면 인구가 저렇게
눈에 띄게 줄어드냐, 100만씩 저렇게 줄어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되는 겁니다. 조선은 무기력 그 자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정조 때 잠깐 반짝했었는데 다시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로 가게 된다. 자, 이 시기에 우리가 우물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을 이 시기에 우물 밖에서는 무슨 일이 나는가? 이건 여러분 강의 자료에 없습니다. 세계는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836년 권총이 발견됩니다. 콜트, 발견이 아니죠. 발명. 1846년 재봉틀이 발명이 됩니다. 1852년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됩니다. 고층 빌딩이 생긴다는 얘기죠. 1866년 노벨, 알죠? 노벨상. 그 노벨상에 알프레드 노벨이 화약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거부가 되죠. 1876년에 냉장고를 발명하고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전화를 발명합니다. 세계에는 이런 일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우물 밖에서는, 우리 우물 안에서는 오가작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서로가 서로를 아무것도 못하게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이 땅에서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체제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1876년 우리 전혀 원치 않은 개방이 이루어지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게.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사람들의 생활이 펴기 시작해요. 이건 정말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개방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총칼을 들고 와서 문 열어! 라고 해가지고 문을 어쩔 수 없이 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수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자, 중요한 수입 품목은 면제품. 우리 면제품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 이거 해서 짠 거 아니에요? 그죠? 길쌈 뭐 이런 거 가지고 짠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증기기관으로 돌린 그 기계, 면직기계로 돌린 그 싸고 좋은 광목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등잔도 들어오고, 그래서 밤에 불도 켤 수 있고, 그죠? 네. 그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밤에 불을 켤 수 있다. 그전에는 횃불이잖아요. 네. 자, 우리 쌀, 이제 수출도 시작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수출 품목은 쌀, 콩, 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직물이라든가, 뭐 기름이라든가, 등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참 우리 역사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 이것 때문에 문창국 총리 후보자도 낙마를 한 것이죠. 진실을 얘기했다고.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인 겁니다, 이게. 1894년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누구를 놓고 싸운 전쟁입니까? 조선을 놓고 싸운 전쟁입니다. 이게 누구 거야? 청나라는 야 임마 이게 내 거지 왜 네 거냐? 일본은 내 거야. 그래서 싸워서 일본이 이기죠. 그게 일본께 된 거예요. 예, 땅 따먹게 한 겁니다. 그야말로. 자, 그러면서 이 땅에 일본인들의 숫자가 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증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예, 일본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일본 상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네. 이것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갑오개혁을 하면서 육의전이 폐지가 됩니다. 육의전. 임금님으로부터 허가받은 가게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시전. 맞습니다. 시전 중에서 대부분의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됐는데 금난 정권이 폐지되지 않았던 시전이 있어요. 그게 육의전이라고 그랬었죠. 육의전. 6가지를 파는 가게예요. 그런데 1894년에 육의전도 폐지가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그 6가지 그 물목의 정부 납품권, 궁궐에다가 납품하는 그 권리를 육의전이 박탈당했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 누가 가져갔냐 그거를?
일본 상인들이 가져갑니다. 궁궐에 지금 조달청, 말하자면 조달청이죠.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 상인들이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제 유기전은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더욱더 치명적인 건 뭐였냐면 이런 법적인 게 아니고 물건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물건이 쏟아져 들어왔어. 어디로? 서울로. 어디에서? 제물포에서. 제물포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기차가 경인선이 뚫린 거예요. 경인선이 뚫린 거예요. 그게 1899년입니다. 기차가 항구에서부터 서울까지 바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뭘 싣고 왔어요? 일본 물건들을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면포라든가 종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것들을 싣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종로통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시전 상인, 유기전 상인들이 내놓을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누가 팔기 시작했느냐? 그거를 일본 상인들이 팔기 시작하고 또 조선의 장돌뱅이들이 팔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좋은 물건을 갖고 다니게 된 거죠. 예. 시전이나 유기전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돌아다니면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일본 물건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결정타는 뭐였냐? 유기전 상인들에게 또는 사상도구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독점권을 갖고 있던 그 조선의 상인들에게 마지막 결정타는 화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실제로 조선에서 유통되던 돈입니다. 1905년에 발행된 돈이에요. 제1은행권입니다, 이게. 그리고 10N짜리고 주식회사 제1은행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돈은 무슨 은행권이죠? 한국은행권이죠. 여기는요, 주식회사 제1은행권입니다. 일본의 주식회사 제1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낸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발행한 돈이야, 저게. 그게 조선의 공식 통화로 강제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쓰던 돈들은 다 못 써. 다 이걸로 써야만 해. 그래가지고 화폐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환 액수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돈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시전상인, 유기전상인들은 완전히 이제 쪽박을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5년 황성신문을 보면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파산속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기사가 쭉 나오는데 저건 뭐냐면 파산자들입니다. 파산자들인데 그 파산자들 명단에 보면 여기 1905년 11월 현재 파산한 유력 시전상인들은 다음과 같다. 번역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포목전 시인, 시인이라고 하는 게 상인이더라고요. 포목정 시인 김영관, 유태흥, 김상훈, 백인영, 이거 뭡니까? 연영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입전 시인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비단입니다. 지전 시인, 종이장사들, 금상 시인, 이거는 이제 금장사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시전 상인, 전통적인 상인들이 이제 다 파산을 하는 거죠. 얼마 안 남게 돼요. 그래도 다 망하진 않았습니다. 다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911년에 매일신보라고 하는 이런 신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당대의 최고의 갑부들, 조선 최고 갑부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저기 명단에 나오는 사람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조선인은 36명입니다. 나머지 900몇 명은 다 일본인들이죠. 예. 조선인 부자들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500억 된답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리스트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당시 사회 구조의 어떤 단면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부자 순서입니다, 이게. 최고의 부자는 흥선대원군의 장남 이희. 예. 그죠? 왕족입니다. 두 번째는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 또 철종의 사위 박영효. 최고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 또 이완용,
여러분 다 아시죠? 고관대작. 또 이재환, 흥선대원군의 동생인 흥안군 이채용의 아들. 송병준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민영휘, 민영달은 명성황후 그 가문입니다. 예, 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권력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김진섭, 김여왕, 김유승, 강유승, 백윤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 새롭게 변신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 백윤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윤자 숫자. 이분은 유기전 상인이었고 비단 장사였습니다. 예, 궁궐에다가 비단을 납품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백윤수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분이죠. 이분이 머리에 쓰고 계시는 저 모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정자관입니다. 저게. 예,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죠. 정자관. 이거는 뭐라고요? 패랭이. 그렇죠? 예, 정자관을 쓰고 계십니다. 상인이 정자관을 쓰고 있다. 아, 매우 무엄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좋은 건 그냥 아무나 다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마치 아무나 다 본관을 갖고 있듯이. 예, 그런 겁니다. 예,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요. 이분이 이제 유기전 상점을 걷어치우고 그 대신 주식회사를 세웁니다. 그게 대창무역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적인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고, 예, 그 아들인 백낙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 백낙승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한 친일파였던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대창무역 주식회사를 태창무역 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일본이 중일전쟁하고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주로 진출을 하잖아요. 만주 진출할 때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완전히 전시체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못해요. 누구도 장사를 못하는, 일본인도 장사를 못하는 그런 이제 전시체제가 되어버리는데 이 백낙승만 장사를 합니다. 백낙승만 일본 군대를 끼고 만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만주에다가 수출하는 모든 광목과 비단에는 태창무역 주식회사의 마크인 태자를, 한자로 태자죠. 태자를 찍어가지고 다 보내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재주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본 군대하고 굉장히 친한 뭐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밀무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방 직전에 일본 군대한테 그 만주에 수출했던 그 광목과 비단들을 다 압수를 당합니다.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다 압수를 당해가지고 창고에 쌓여 있었는데 그 상태로 해방이 됐어요. 그 상태로 해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압수 당한 거인데 압수를 안 당한 거지, 이제. 그건 그냥 자기께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무사히 자기께 돼버렸어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모든 교육이 다 중단이 돼버리잖아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낙승은 엄청난 부자가 되죠. 또다시. 그 물건값이 뛰어서. 그리고 이승만한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승만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비즈니스를 따내게 됩니다. 아무튼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태창그룹은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를 못 넘기고 이제 완전히 문을 닫죠. 그게 우리나라 유기전 상인의 마지막입니다. 제일 끝까지 남아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백낙승이 바로 백남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바로 그 집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창신동 가보면 창신동에 지금 그 197번지, 198번지 일대, 그 일대가 다 백낙준의 집이었대요. 예.
어릴 때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는데 거기 집원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집이 다 쪼개져 가지고 집이 수백 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 보면 거기 능이버섯 오리 매운탕인가 하는 집이 있어요. 네, 삼청옥인가 뭐 아무튼 그런 집이 있는데 청기화집이다. 청기화집. 청기화집이라고 하는 능이버섯 오리 매운탕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담벼락에 보면요. 백남준 상가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게 붙어 있어요. 네. 그랬죠. 이제는 뭐 완전히 몰락을 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 그러니까 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유일한 장사의 방법이었던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사정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대신 새로 등장하는 상인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대표적인 장돌뱅이가 박승직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진짜 이렇게 천하게 그냥 아무데나 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돌아다닌 그리고 개항이 되고 난 다음에 제물포에서 그 일본 광목 받아다가 그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방방곡 다니면서 팔아서 돈을 번 그 박승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6년에 1896년에 청계천 5가 종로 5가 거기 배옥의 다리라고 있습니다. 그 배옥의 다리 근처에다가 자기 가게를 내죠.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내게 되고 그 박승직 상점이 나중에 두산이 되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박승직부터 그 다음에 경성방직 3.1운동 때문에 생겨난 기업이 경성방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수, 김연수 그 집안이죠. 그 3.1운동과 경성방직 이야기 또 삼양사 이야기 이거 김연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와 또 18살 때 어린 나이에 쌀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거부가 돼서 나중에 종이장사로 돈을 벌고 백화점까지 하게 되는 그 박흥식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자, 임상옥. 홍삼무역으로 저는 굉장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거래한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개성상인들도 상당히 덕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조선의 인삼 재배 면적도 훨씬 늘어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으로 조선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장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럴 정도로 장사는 천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김만덕도 왕성한 교육으로 제주 경제에 기여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장사는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양반 제도는 조선의 잠재력을 사장시켰다. 양반 본인도 일하지 않았지만 양반이 부리고 있는 그 많은 간호들, 노비들도 또한 일하지 않았다. 왜? 일해봐야 자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도 일 안 하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도 일 안 하고 모두 다 일 안 하는 그런 사회였다. 금난전권 제도는 조선의 부패와 무기력의 큰 원인이 됐다. 금난전권이 뭐라고요? 뭘 금한다고요? 난전을 금하는 권리거든요. 그죠? 난전은 그냥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민간 기업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시전 상인들에게 줬던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패와 무기력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조선 사기장들이 일본에서 성공했던 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허용이 되고 또 큰 시장, 세계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사기장들에게는 그게 없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못한 것을 그 땅 가서는 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정조의 신의 통공으로 잠시 상업이 부흥하나 정조가 승하하시고 다시 무기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개항으로 조선 백성의 생활은 조금 개선됐지만 유기전 상인, 시전 상인들은 몰락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상인들이 출현을 하게 된다. 그 첫 번째가 박승직인 것이죠.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